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연예계 소식이 있는 날인데요. 연예계의 온도 항상 핫합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핫한 연예계 소식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아서 오늘은 이 연예계 소식을 저희가 좀 더 깊게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요. 변호사부터 연예 전문 기자들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연예계 핫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예계 소식, 연예계 화면 쫙 나오면서 음악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네. 남양 특집 같은 음악이 이렇게 쫙 나왔었는데. 오늘 네. 연예계 소식들 함께 해줄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또 방송인 장원 씨, 그리고 최정아 기자, 이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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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계 사건, 사고 중심으로 해서 연예 법정으로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먼저 그 송송 부부, 송혜교, 송중기 부부 얘기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에 이게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핫하게 많은 분들이 이 송송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유가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큰 소식이었다라고 네. 일단 한 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소식의 시작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송중기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지난달이죠. 6월 26일에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하루 만이죠. 6월 27일에 알려지게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됐는데요. 결국 결혼 1년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송중기 씨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송혜교 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입장을 전했죠. 그 올 초까지만 해도 부부애를 과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부부가 신사동과 한남동에서 굉장히 맛집 데이트를 자주 즐겼다고 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내 송혜교 씨를 향한 송중기 씨의 순애보가 연예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송중기 씨는 결혼 당시 보통 아내분들이 많이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송중기 씨는 본인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네. 바며 스스로 내가 성덕이다, 송혜교 씨의 성덕이다라고 밝히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초 한 패션지와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정말 연애가 끝난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연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위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이었죠. 드라마 제작 발표에서 혹시 결혼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것 같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내가 이번 드라마에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더욱
아무런 문제 없이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도 이들의 파경을 예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더 의문이 많이 남는 송송 커플의 이혼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혼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이혼에 관한 궁금증. 불화설은 언제부터?라는 주제입니다. 네, 이 첫 불화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을 제기를 합니다. 예.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이유가 좀, 이게 이유가 돼? 이게 불화설의 이유라고? 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매체에서 드러낸 이 불화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송혜교 씨가 인천공항에서 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네. 두 번째는 송혜교 씨가 자신의 SNS에서 남편이 송중기의 사진을 지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또 바로 그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SNS에 송혜교 씨의 사진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송중기 씨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국 네티즌들은 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아니 결혼했다고 결혼 반지를 다들 끼고 다니냐. 결혼을 해도 결혼 반지를 깜빡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까 봐 집에 빼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때 당시에 그 이혼설에 대해서 이 송송 커플 두 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황당한 루머였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 궁금한 게 이 확인되지 않은 이혼설에 대해서 이 보도한 중국 네. 매체는 뭐 법적인 책임 같은 게 없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통상적으로 공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네.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예를 들어서 둘 사이에 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불화설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다면 네.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나온 보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뭐 사실 고소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법적인 책임 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뭐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그 언제부터 이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부터 안 좋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부부가 신사동과 한남동 일대에서 네. 굉장히 맛집 데이트를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2월 달까지는 이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했는데 3월부터는 이런 모습들이 잦아들었고요. 송중기 씨는 6월 달에 지인들에게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3월부터 5월 사이에 갈등이 좀 심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네. 올 봄이 시작되면서 불화가 시작이 된 것 같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이혼에 관한 궁금증. 그래요. 협의 아닌 이혼 조정 이유는 뭐냐? 그렇죠. 이거예요. 보통의 부부들 이혼할 때 보면요.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송송 커플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참 궁금해져요. 일단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협의 이혼.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그냥 당사자들이 같이 법원에 가서 이제 이혼을 신청을 하고 이혼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근데 네. 통상적으로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생각해봐라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혼 조정 신청은 일단 그게 없고요. 이혼 조정 신청을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리면 협의 이혼은 완벽하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고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모든 합의가 있을 때는 둘이 그냥 법원 가서 변호사 없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혼 조정이 이론적으로는 이혼은 하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조건은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판사 혹은 이제 이혼 조정관의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세부적인 과정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혼 조정을 이제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유명인들이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정에 본인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혼 조정은 대리인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조정할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네. 이제 이혼 조정 사건들은 제가 누구를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좀 유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면 일단 카메라가 있잖아요. 나가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나가고 우린 다 합의했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혼에 관련 사항은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법정에는 당사자들이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송송 커플처럼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길 잡아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라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보통 한 2달 정도 후에 길을 잡는데 뭐 유명인이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길도 좀 빨리 잡아준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이혼 조정 절차는 협의 이혼보다도 이 절차가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돼 있으면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합의가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뭐 재산이나 아이들 양육에 관련된 게 합의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혼 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요. 다투다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뭐 송송 커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길 잡아서 변호사들만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끝났잖아요. 이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합의가 다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변호사 둘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계시고 합의문을 저희가 내요. 내면 이렇게 합의했나요? 둘 다 이의 없나요? 그럼 네.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혼이 성립되고 이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인들이 보통 이혼 조정 절차를 많이 거치는 거죠. 이게 빨리 된 것도 그러니까 양육권 뭐 애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이런 것도 그냥 다 끝낸 상태니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두 사람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던가 뭐 이후에 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전혀 다툴 여지가 없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일단 두 사람이 워낙 톱스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다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취재 기자로서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유 이제 그게 또 그죠? 그 궁금한 게 저는 네. 많은 유명인들이 이혼 사유가 보통 성격 차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성격 차이가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일단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 성격 차이만 가지고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쪽 배우자가 잘못하는 그 유책 배우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바람핀 남편이 소송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유책주의잖아요. 근데 성격 차이만 가지고는 사실 성격 차이 없는 부부 있나요? 성격에 딱 맞는 부부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격 차이라고 포장을 하는 건 나머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들을 보통 숨기고 제일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기 제일 편한 거, 그래서 성격 차이를 내비치는 거고요. 이제 이혼을 하려면 이제 사유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은 거 바람피는 거. 시작해서 쭉 이제 사유들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배우자가 굉장히 잘못해야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순히 둘이 성격이 안 맞다는 것만으로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배우자 모르게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 있어요. 별거하고 서로 이제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숨길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이혼 조정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달을 하면 그때 이제 보통 도달할 때 좀 치졸하긴 합니다만 재산 분할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럴 때는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이 있으면 다 가압류하고요, 미리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혼 조정에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다 찾아내요. 그래요? 그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또 복잡해지고 이래.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인들이 이혼할 때 보면 초기에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언론에서 이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맞아요. 조정 신청해서 당일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러지 않았어요? 네, 바로 다음 날 다음 언론에 날이었어요.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기자들이 먼저 발표를 그러니까 먼저 알아내서 빨리 그들보다 먼저 낸 게 아니라 송중기 씨 측에서 원해서 기자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오전 9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어요. 지난 26일에
2016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겁니다. 조사는 네.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혼 소식은 송중기 씨가 먼저 이제 법률 대리인 측에 내가 이렇게 송혜교 씨와 마음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빨리?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다른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례랑 일단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근데 이혼 사건은 보통 사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공개 자체를 굉장히 꺼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지기를 원하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루머가 생기고 또 이야기가 붙고 그 고통은 또 연예인들이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 스타트점부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송중기 씨의 모습 그리고 송중기 씨가 처음 공식 입장을 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네. 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송혜교 씨 측에서는 굉장히 또 담백한 공식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 때문에 귀책소의 사유가 송혜교 씨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심까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혼 조정 신청을 송중기 씨 쪽에서 먼저 냈고 네. 그리고 뭔가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송혜교 씨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건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혼 조정 신청을 누가 냈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저도 그 당시에 좀 놀랐던 건 유명인들이 이혼할 때 제가 아까 이혼 조정 신청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법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대외적으로 카메라에 노출이 안 돼도 되니까 그럼 보통 변호사들이 그냥 쓱 접수하고 마지막에 우리 원만하게 헤어졌습니다라고 밝히는 게 원래 맞아요. 일반적인데 네. 우리 이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최정화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둘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네. 송중기 씨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네. 제가 일단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나온 결론은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둘이 왜 이혼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혼했습니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과도한 추측은 하시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연예부 기자로서 한 가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송중기 씨의 성격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기자들이랑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자신의 생각을 포장한다거나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좀 그대로 전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좀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이 중국에서 2월 달에 불화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실제로 한국 매체 몇 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불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취재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한 매체 같은 경우는 송중기 씨의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취재 중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취재가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송중기 씨 소속사와 송중기 씨 본인에게는 어떻게 좀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제출을 하면 기사가 될 텐데 이것을 기자들이 먼저 알리는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알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가 발표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당사자들이 우린 이래서 이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루머로 떠돌던 것들이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까지는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다음 거 볼게요. 네. 다음 거.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이건 근데 어떻게? 끝난 거 아닌가? 재산 분할? 어떻게 됐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예. 사실 재산 분할할 대상이 많지는 않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사실 이들 부부가 한류 스타라고도 흔히들 하잖아요. 네. 이들 부부는 한류 스타 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최고의 네. 한류 스타입니다. 영화, 광고, 팬미팅 이 각종 활동을 통해 1,0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기업 합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난처럼 나왔었죠. 둘이 합쳐서 1,000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는 한남동에 2017년 1월 달에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공시지가가 80억대, 그러니까 실제 시가로는 100억대가 넘는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송혜교 씨의 경우에는 역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다 취득한 대상이라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사실 뭐 이혼할 때 이 재산 분할, 돈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 두 분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뭐 별 다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취득한 재산들이 결혼 전에 취득한 거고요. 예. 이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딱히 할 게 많이 없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 위자료, 그다음에 양육권인데 양육권 뭐 아예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네.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이혼 조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혼 조정은 합의를 하는 건데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위자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자료 부분은 재산 분할 안에 그냥 대충 포섭을 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본인 개인 명의로 된 재산도 많고 여기서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혼 조정이라 법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세부적으로 물론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좀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절반씩 나눈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뭐 출연했던 것들은 본인들이 갖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이미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논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 논란이 없었고 또 이 두 부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혼이 됐죠, 성립이?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22일 오전 10시죠.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시간에 이 조정이 성립이 됐고요. 이날 결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완벽한 남남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송중기, 송혜교 씨가 돌아온 싱글이 됐다. 그리고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조정 내용은 밝혀진 게 없는 거고. 네, 아무래도 조정을 택한 만큼 관련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된 예.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송혜교 씨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보통은 이제 이혼 성립만 됐다 이렇게 밝히는 편인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각종 루머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속사 측에서 좀 신경을 쓴 멘트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이혼은 굉장히 네. 빠르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 신청서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이제 굉장히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이혼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에 재판부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다시 살 수도 있겠구나. 원래 합의 이혼할 때는 숙려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일을 좀 길게 잡는데 이제 이혼 조정 신청서가 딱 들어왔는데 조정 신청서랑 합의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커플은 그랬을 거예요. 그 사전에 변호사들끼리 조율을 하고 뭐 재산 분할 문제도 크게 다툼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조정하는데 위자료 달라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거니까 위자료도 빠지고 네. 그러면 거의 이혼 조정 신청서지만 사실상 합의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이혼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구나 해서 좀 이례적으로 기일을 빨리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달 만에 잡았거든요. 네. 전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단기간에 잡아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결국 이 세기의 커플이 1년 9개월 만에 정말로 남남이 됐네요. 예. 요즘 이 두 분의 근황은 어떤가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중에도 무리 없이 자신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조정 신청 당일에 배우들과 동료 배우들과 연극 관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이혼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당일에도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면세점 관련된 행사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나코에서 이제 한 글로벌 브랜드, 그러니까 주얼리 브랜드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송중기 씨는 일단 영화 승리호, 이 영화 촬영에 돌입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그 이후의 영화까지 지금 굉장히 좀 순조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콜롬비아 올로케 영화인 보고트
김혜수라는 영화에 출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작품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좀 휴식을 갖고 그리고 좀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뭐 워낙에 스타였고 또 연예계에서 너무나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예계 소식은 어떤 소식일지 영상 함께 하시죠. 3개월만 빌려달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한 거구나. 네, 김혜수 씨 어머니가 거액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약 13억, 무려 13억이라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피해자는 일단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내가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한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빌리다 보니 액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 돈을 아직 8년 동안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들 중에서는 현재 국회의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보다 이들이 이른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김혜수 씨의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그 어머니를 보고 빌려줬겠냐. 나는 김혜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김혜수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들어보시죠. 3개월만 빌려달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뭐 털을 닦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근 1억이 간 상태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김혜수 씨의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뭐 그럴 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한 거구나. 그렇군요. 네, 참다 못한 김혜수 씨 측에서 베일에 가려졌던 가정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김혜수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사실 그 어머니의 채무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네. 금전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고 그간 어머니의 무리한 빚을 다 떠안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 불화를 겪으면서 연락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처음엔 호의로 시작된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고 너무 과도하게 다가오면서 어머니와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김혜수 씨 어머니가 하려던 타운하우스 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타운하우스 사업이 자체가 자금난으로 무산이 된 상태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어머니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투자를 받은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라던가 뭐 좀 듣기에 좀 생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잘 알지 못하고 뛰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혜수 씨가 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채무자의 얘기는 나는 김혜수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건 김혜수 씨 엄마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김혜수 씨가 그동안에 도의적으로 변제를 일부는 해왔던 걸로 보여요. 그거는 말 그대로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뭐 부모의 빚을 자녀가 떠안을 어떤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장에 김혜수 씨가 같이 있으면서 나를 보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연대보증을 쓰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본인의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채무자가 나는 김혜수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네. 이 계약서상 법적 채무자는 김혜수 씨 어머니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김혜수 씨가 떠안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김혜수 씨는 오랜 기간 어머니와 연락도 끊고 지냈다고 하시던데. 예. 네, 그렇습니다. 김혜수 씨는
채무 부담 때문에 어머니와 8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려함과 당당함의 상징인 김혜수 씨가 이렇게 긴 시간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번 일 때문에 이제 과거의 모친과 김혜수 씨의 관계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김혜수 씨가 아역 배우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머니가 매니저로 함께 활동을 했었던 것은 사실 연예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잖아요. 네. 실제로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어머니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성년은 물론이고 성년이 된 뒤에도 어머니가 지나친 보호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연예계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부모님이 혼자 아이를 내놓기엔 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은 어머니에게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톱스타였던 이 딸을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김혜수 씨가 대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러니까 8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은 뭐 초등학생 정도인 나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고팠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린 마음에 좀 세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혜수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모친은 이성 문제까지 조금 뭐 컨트롤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김혜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좋아하는 일이 어디 멈춰지냐. 결국 남들도 다 알았는데 기자들도 알았는데 집에서만 몰랐다라면서 학교 선배랑 비밀 연애를 했었던 이야기를 살짝 풀어놓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김혜수 씨 어머니의 이 철저한 관리가 지금의 김혜수 씨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 김혜수 씨가 지금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어머니 공로가 적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좀 약해서 태권도를 시키는가 하면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철벽 관리를 하면서 매니지먼트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8년 가까이 연애를 어머니하고 끊고 지낼 정도면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컸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김혜수 씨 입장 발표한 게 있나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중이 그 김혜수 씨에게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라면서요.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수 씨 법률 대리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대요. 그러면서 김혜수 씨의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례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김혜수라는 이름을 보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혜수 씨에게 상환을 네. 요구하는 경우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연예계 비투 사건들을 유심히 보면 네. 대부분 그 돈을 빌리거나 했던 그 가족은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변제 능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투 논란이 오히려 어찌 보면 활성화된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니까 그래도 가족의 빚, 뭐 지금 돈도 많으니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김혜수 씨 조금 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책임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처럼 직접 계약할 당시에 본인이 무언가 연대보증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채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김혜수 씨한테 소송하는 거야 자유지만 소송을 한다고 승소 판결 받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머니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무조건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신 주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재력이 있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김혜수 씨 어머니가 만약에 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들이 돈을 상환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비투를 언론에 제보한 채무자가 말하는 걸 보면
그 땅이 네. 그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던 땅이 김혜수 씨 거다. 네. 그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김혜수 씨가 배석을 한 적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집니까? 일단 첫 번째 땅이 만약에 김혜수 씨 명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땅이 김혜수 씨 명의라고 하더라도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땅에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땅을 빌려서 네. 그 땅 위에 사업을 하고 사업의 주체가 저라면 책임은 제가 져야죠. 그러니까 땅이 김혜수 씨 거라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김혜수 씨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김혜수 씨가 있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하죠? 그러니까 입증을 하려면 계약서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에 김혜수 씨가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실제로 만약에 김혜수 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그냥 아이 그거 뭐 저보고 빌려주세요. 제가 띄워먹겠어요. 라고 설사했더라도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김혜수 씨가 지난해 2018년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잘 내야지만 이 국세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체납자한테 홍보대사를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세금까지 잘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라면 많은 유혹에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정말 난무를 그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2년 당시에 어머니 빚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를 하느라 그동안 벌었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김혜수 씨가 어머니한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김혜수 씨가 마포에 있는 허름한 32평짜리 물론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도 이 32평이라는 평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김혜수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아파트에 월세로 산 적도 있다고 하니까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김혜수 씨뿐만이 아니죠. 김혜수 씨처럼 가족의 비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제가 좀 기억하기로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스타가 2명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명은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 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이었죠. 모친과 관련한 비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당시 안정환 씨의 모친과 외삼촌이 안정환 씨를 키우는데 1억 5천만 원을 든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갚더니 20년간 갚지 않았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안정환 씨 모친은 1억 원 때문에 1억 원을 갚지 않아서 소송에 휘말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논란이 있을 당시에 안정환 씨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안정환 씨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안정환 씨와 어머니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 더욱 당황스럽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확인을 거쳐서 어머니가 실제로 정말로 빌린 돈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그 변제를 해왔었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환 씨가 그동안 집도 팔고 뭐 연봉 전체를 쏟아부어서 그 빚을 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환 씨가 그 당시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어요. 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후에 이른바 빚잔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들 훈련과 양육을 명목으로 주변에 빌리신 돈 중에 실제로 본인이 받은 돈이라던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언제 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서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밝혀서 사실 많은 팬들이 비난을 하기보다는 안타깝다, 좀 안 됐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었죠.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빌려주지 않고도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건 늘어나면서 안 되죠. 그래서 안정환 씨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가장으로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이 말하는 이 뻔뻔한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나빠요. 네. 너무 나쁜데요? 이런 뻔뻔한 사람들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백 변호사님? 일단은 네. 그 안정환 씨에게 직접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 모친과 동거래가 있었다는 거니까 안정환 씨가 직접적으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타면 나도 좀 어떻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통상 법적으로 거짓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사기친다 그러잖아요. 네. 사기 그냥 단순한 거짓말은 사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이건 법적으로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환 씨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받을 돈이 없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많습니다. 소송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 사기.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사기로 만약에 고소를 했다. 이제 고소를 하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죄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거짓말 중에 처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알려서 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무고죄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벌이 되는데 단순히 근데 나도 엄마한테, 또 안정환 씨 엄마한테 내가 피해자니까 나한테 돈을 갚아라 정도 요구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좀 어렵지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사기 미수, 더 나가면 사기, 좀 더 나가면 무고죄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실제로 비투가 굉장히 많이 터졌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언론사로도 제보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오면 일단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했었던 얘기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소속사 전화번호를 줘요. 그러니까 뭐 매니저든 어떤 분이든 이 소속사 관련된 분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그분에게 이렇게 바로 언론에 터뜨리기 전에 소속사분 그리고 그쪽 연예인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비투라는 것이 이 부모님의 그 빚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모님의 빚이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모르는 사이에 쓰여져 버렸다면 사실 이미지 타격은 연예인이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와 먼저 얘기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했던 편인데 실제로 이것이 연예인들에겐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한 예능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직접 상담을 하면서 너무 고민이다. 지금 내 비투를 터뜨리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직접 연락이 왔는데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빚을 여기저기 빌렸었는데 이 비투가 터지면 연속해서 다른 분들의 비투까지 터질까 봐 내가 지금 너무 잠을 못 잔다라면서 상담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물밑에서 이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게 두려워서 그냥 돈을 주고 해결하고 이런 케이스도 많았죠. 실제로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돈도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 빚 좀 갚아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막 그냥 나타나서 나한테도 빚졌어요 이래서 허위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막 그냥 뭐 일파만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건 뭐 네.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죠? 네, 바로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윤정 씨입니다. 장윤정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모친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과거의 갈등들이 재조명이 됐는데요. 이 모친과의 과거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억 단위가 아니고 수십억 단위였고 이제 서로의 이제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절연을 한 상태인데요. 2013년도에 이들의 갈등이 처음으로 불거지면서 상당히 진실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장윤정 씨가 지난 2013년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봤더니 은행 계좌, 그러니까 이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죠. 네, 저도 이때 당시 기사들을 굉장히 눈여겨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장윤정 씨 어머니와 남동생분의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정확한데요. 장윤정 씨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같은 경우는 방송, 뭐 인터뷰 그리고 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 자료를 또 기자들에게 메일로 직접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누나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 혹은 뭐 음주운전을 했다라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장윤정 씨를 비방하기 위한 그런 비난을 굉장히 하기도 했어서 이 기자로서도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2014년도 장윤정 씨 소속사에서 또 이런 요구를 이들이 했었는데 돈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원고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패소를 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참 꾸준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스타들에게 가족 비투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연예인들의 비투 논란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쉽게 빌려갔던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이 돈이 없는 경우, 갚을 돈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채무도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 입장, 예를 들어서 그 비투를 제기하는 분들 입장 이해는 돼요. 답답한 마음 이해는 되는데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유명세를 띠고 있는 연예인의 이름을 걸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 타격은 오롯이 다 연예인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미지 타격을 안 입고 물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채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계 비투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갚으려고가 전혀 없지만 연예인이라는 방송이라는 특수성상 이게 뭔가 이미지 타격이 오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부모가 좀 빌렸으면 좀 돈 많이 벌면 갚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계속해서 비투 논란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연예계 소식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진인데요. 일부에서 마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강지한 씨는 현장 체포된 이후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최초에 밝혔는데 자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6일 만이었죠.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고개를 숙여 사죄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몸에서 강지한 씨의 DNA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강지한 씨가 이제 혐의를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지한 씨 같은 경우는 지난 9일이죠.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강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강지한 씨의 자택이에요. 실제 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굳이 들어가서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을 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혐의를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기억나는 거 없다 그러셨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스태프들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럼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성 스태프 2명만 남겨두신 건가요?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이 피해자 여성분들이 강지한 씨 집으로 찾아간 이유가 뭔가요? 아니, 저는 이게 좀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났던 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왜 그러니까 갔냐 이런 댓글들을 봤어요. 이건 정말 2차 피해입니다. 이런 댓글은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강지한 씨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들에게 평상시에 우리 집이 약간 스태프들 합숙소처럼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심을 시켜주는
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도 이 술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같이 일을 했던 어떤 분의 송별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강지한 씨 집에서 송별의 자리가 마련이 됐었고 또 평상시에 강지한 씨가 나 스태프들이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과 함께 이 피해자들이 그 집을 처음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게 됐겠죠. 그런데 강지한 씨가 이 피해자 여성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가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갈 때 콜택시 불러줄게 라면서 굉장히 안심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지한 씨의 집을 가보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일단 승용차가 있지 않으면 이 집에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힘든 위치고요. 또 실제로 이 콜택시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약간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이 휴대전화 이동사 이 신호가 안 잡히는 장소라고 얘기를 처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아니 요즘에 그런 데가 있나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수신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최초에 주장할 당시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인데요. 앞서 최정화 기자가 말을 했다시피 굉장히 외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정 통신사의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그 당사자들의 그 피해 사실을 얘기를 했고 피해자 한 명의 연락처에게 전화에서는 소속사 식구들에게 무려 13번이나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관계자들은 문을 잠그고 진정하고 있어라.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회사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가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지환 씨가 이야기를 좀 더 하다 가자, 콜택시를 불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피해 여성들이 그 집에 조금 더 머물게 된 건가요? 아니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불렀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 여성 두 분과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게임 벌칙으로 술을 마셔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전 이거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 벌칙으로 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게임이었던 거예요. 뭐 진실 게임인가 뭐 그런. 네, 약간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강지환 씨가 답변이 곤란한 굉장히 좀 성적인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대답을 할 바엔 차라리 이걸 마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후에 오후 8시에서 9시경 강지환 씨가 지정을 해준 2층의 한 방에 가서 잠을 자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강지환 씨가 그랬죠. 술을 마시고 내가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사건 발생 6일 정도 돼서인가요? 인정을 했죠. 일단은 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응 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너무 보통은 나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아니면 두 번째는 성관계를 가졌지만 합의하의 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저도 처음 보는 반응이었는데 일단은 강지환 씨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보통 항상 언론에 많이 나오는 심신미약.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술 취한 상태였으니까 좀 뭔가 형을 감형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전혀 먹히지 않아서 결국 구속이 됐죠. 근데 구속이 되고 나면 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근데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 근데 죄송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러고 합의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합의하에 성공했는데 합의하실래요? 이건 안 되잖아요. 합의를 하려면 본인이 시인을 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이면 소위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인정을 해야 나중에 감형이 된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6일 만에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겁니다. 현재 이 강지환 씨가 마약 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경찰이 체포 당시에 강지환 씨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는데요. 경찰이 이제 강지환 씨 사건을 취재하러
조사하러 왔는데 네. 직접 자신이 피해자의 방으로 경찰을 안내를 하는가 하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피해 사실이 있는데도 그 강지환 씨가 자신의 노래방 기기를 통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있어요. 노래를요? 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결국 마약 검사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체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국과수의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약 검사 이렇게 해서 양성 반응 나오면 네. 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마약이 없어도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거는 가정인데요. 만약에 강지환 씨가 마약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으로 갑니다. 그럼 함께 했던 마약을 같이 했던 사람 누구? 마약 공급한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아까 처음에 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의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네. 이 준강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 성폭행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를 갖는 걸 이제 강간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정도 상황,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제 중강간이라고 하는데 실제 강간죄하고 그 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간죄하고 중강제추행죄가 두 개 경합이 되면 마약이 없어도 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한 처벌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지환 씨가요, 합의를 강요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 봤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일단 강지환 씨 측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잘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속 업체 측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 강지환 씨와의 뭔가 합의를 대신해서 이루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체 측에서는 강지환 씨 가족들에게 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줘 버렸습니다. 찾아가라는 소리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강지환 씨 가족과의 이 만남과 그리고 합의 요구를 거절을 하니까 이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이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이죠. 네, 합의를 굉장히 종용한 상황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또 강지환은 이미 잃을 게 없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신상이 공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재판 때 얼굴 공개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피해자들을 굉장히 코너로 몰아가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결국에 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피해자들과 접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랑 합의되면 아예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아예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그냥 혐의가 없어지는 건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네. 이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합니다만 이 성범죄에서 가장 이제 판사 입장에서 양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피해자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 합의도 못했어? 너 실형 이거예요 보통. 근데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판사가 중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죠. 이제 그래서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도 초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지환 씨 측에서 이게 뭐 사실 강지환 씨 측인지 아니면 이 여성들의 외주 그 회사 관계자의 독단적인 행동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합의가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수사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채널A 신개념 타임슬랩 예능 프로그램 리와인드 시간이 달리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와인드는 최근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레트로를 컨셉트로요. 과거의 시간이 달리는 새로운 형태의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새로운 게임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컨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회 특정 연도를 지정해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이슈를 실제로 투자하며 정답을 맞힌 팀에게 현재의 가치로 환산된 리워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리워드를 쌓은 팀이 최종 승리하게 되고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개념 타임슬립 게임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진짜로 재밌겠네요. 이게 실제 투자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이 연예인들은 더 그런가 봐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라운드에서 모은 돈을 전액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 닥친 거죠. 이 상황에서 출연자들은 마치 실제로 내 돈을 투자를 하는 듯한 것처럼 몰입을 해서 흥미진진한 머니게임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우리나라 예능 선수들은 다 모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 김성주 씨가 게임쇼의 마스터 진행을 맡게 됐고요. 김종국, 박명수, 하하 씨가 각 팀의 리더가 돼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지혜 씨, 뮤지, 양세찬, 박경, 김하원, 에이프릴, 진솔 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의 합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런 예능 네, 프로그램. 그러실 것 같아서 출연자들의 케미 맛보기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거 열고 나오기에는 무대가 많이 작은데요. 그랬었네. 무대에서 말 좀 좀만 해. 일을 해야지. 오빠 말 많은 거 좀 싫어하시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거. 근데 저희가 리와인드잖아요, 프로가. 네네. 사실 이게 2000년대생들은. 야, 옆에 가서 같이 해라, 그냥. 아니, 진짜 왜 그래. 옆에 가서 같이 해. 아니, 궁금하면 질문하고.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이상병이야? 야, 너 이상병이야? 말을. 아니, 중신이 말 좀 해, 이 자식아!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 지금. 상도덕이 없어, 이 자식아, 지금. 분명 저쪽에서 다 따가네요. 아무도 시험을 봐! 나이스.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데 네. 이 본방송이 언제죠? 채널A 인생 역전 타임슬립 게임쇼 리와인드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본방사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죠. 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오전까지 이어지는 약한 비로 인해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서 있었는데 끈적끈적함이 느껴지고요. 게다가 달궈졌던 열기가 빠지지 못해서 마치 커다란 수직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기분입니다. 자, 밤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특보 지역이 조금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한낮에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내륙에 5에서 40mm가 내릴 텐데요. 곳에 따라 돌풍,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더위에 습도가 높아서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의 동해안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적정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시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막바지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엔 무려 3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중부의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중부 지역은 집중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리와인드 그거 예고할 때 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한 일주일 후로 내가 가서 그 신문만 보면 복권 번호도 알고 그거 딱 사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요. 저희가 리와인드 시간을 9시 30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9시 50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아침부터 리와인드까지 쭉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